이 코너는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 함성인문학과 함께합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천춘화 교수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방송이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처음입니다. 떨리시죠? 네네네. 아직 마이크를 잡고 계신 손이 네. 파르르 떨리는 게 좀 보입니다. 네. 네, 설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좀 독특해요. 만주 하얼빈 이야기입니다. 네. 하얼빈이라는 도시가, 교과서에서만 좀 저희가 많이 들어봤지, 사실 그쵸.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쵸. 네. 네. 오늘 주제를 이렇게 갖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제 6월이 이제 마침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하얼빈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게 이제 안중근 의사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맞추어서 이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마음에서 이제 하얼빈 거사 이야기를 하는 김에 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하얼빈의 여러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하얼빈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빙등 축제 같은 것을 이제 떠올리게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지금보다는 하얼빈은 식민지 시기에 훨씬 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도시였는데요. 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제 상하이와 비견되면서 이제 동양의 파리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패션, 음악, 예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갔던 도시였는데요. 네네. 파리의 그 패션 유행이 예. 2주가 안 돼서 하얼빈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네네. 아니, 그 당시에 2주간 돼서 넘을 정도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죠. 굉장히 패션에 모든 집중화된, 굉장히 좀 선진적인 그런 도시였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앞서 나갔던 도시입니다. 네. 야, 이런 이야기도 좀 처음인데. 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동양의 파리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죠. 네네네네. 동양의 파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요, 이제 네네. 하얼빈이 도시 분위기에서 온 것인데요. 주로 이런 이름을 얻게 해준 것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건축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하얼빈은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건축된 이제 도시가 건설된 도시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건축물들이 주로 이제 러시아의 통제하에서, 그러니까 통제라는 말이 정확한가요? 이제 관할하에서 이제 건축물들이 지어졌는데요. 네. 이제 지금도 이제 하얼빈이 대표적인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이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소피아 성당을 비롯한 대부분 건물들이 이제 주로 이제 1907년 전후로 건축이 되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건축 당시에 이제 유럽의 건축 유행을 참조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히 참신하고 근대적인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러시아가 좀 더 욕심을 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었는데요. 그래서 건물이 통일성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건물이 기둥이나 창문 그리고 이제 건물 꼭대기 상징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요? 마음대로 짓지 마. 뭐 이런 거였군요. 네. 그래서 하얼빈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성소피아 성당 꼭대기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딱 보시면 뭐 닮았죠? 버섯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양파를 양파, 맞아. 양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꼭대기, 그 건물 꼭대기 장식물인 거죠. 그러니까 양파나 텐트 모양에 이제 맞추도록 이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규정이었구나. 네네네. 그리고 뭐 창문도 몇 가지 이제 디자인이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인접해 있는 건물들의 창문은 무조건 통일시켜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간판 통일시켜서 미관을 해치지 마.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건물마다 이제 구역별로 건물이 특색이 굉장히 선명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이제 컬러 이제 한 5가지 색깔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컬러를 입혔고 그런 것들을 컬러들이 주로 이제 저 창문에 입혀졌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건축물들이 한몫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건설된 도시이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 땅이긴 하지만 거의 다 백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에다가 플러스 사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동양의 파리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식민지시기 자료를 보다 보게 되면 나혜석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서양 화가이고 네네. 작가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혼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었던 굉장히 앞서 나갔던 이제 여성 작가 신여성인이었는데요. 네. 예,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혜석이 그러면서 이제 하얼빈을 거쳐가면서 하얼빈에 대한 기록을 남겼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하얼빈 여성들 외국 여성들이 어떤 문화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여자들이 뭐 다림질로 세월 보내는 동안 영화관, 극장, 무도장으로 다니면서 생활을 즐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대적인 도시였다라는 걸 그 기록만으로 봤을 때도 알아차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우리나라 그 메밀꽃 필 무렵 을 쓴 작가 이효석 작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효석이 1941년에 하얼빈을 방문을 했다가 그 이국적인 분위기에 너무 끌려가지고 42년에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연속 2년을 하얼빈을 방문하고 이제 남긴 작품이 단편 하르빈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장편 벽곡모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이 모두 이 쇠락하고 난 후의 하얼빈 하얼빈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그 100개 러시아인들과 식민지 조선인들을 같이 겹쳐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문학에서 이제 하얼빈을 주목하게 된 계기도 이 이효석 작품들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하얼빈 하면 무조건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퀴즈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한 청취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내주시죠. 네,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식민지 시기 하얼빈은 이제 또 다른 별칭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도시 분위기가 유럽적이어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도시 별칭은 무엇일까요? 해서 1번, 2번 선택 나갑니다. 네. 1번 동양의 파리, 2번 동양의 리우데자네이루. 죄송합니다. 웃음이 터져가지고. 예. 자,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지역 인문학센터에서 준비한 텀블러 2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springtime, I love Paris in the fall. I love Paris in the winter when it drizzles. I love Paris in the summer when it sizzles. I love Paris every moment, every moment of the year. I love Paris. Why, oh why do I love Paris? Because my love is near. I love Paris every moment,
I love Paris every moment, every moment of the year. I love Paris. Why, oh why do I love Paris? Because my love is near. Because my love is near. 자,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답 발표를 해야죠. 하얼빈의 또 다른 별칭 뭡니까? 동양의 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양의 리우데자네이루는 너무 생뚱맞았죠. 그죠. 네, 두 예. 분께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얼빈의 이야기, 역시나 동북아의 식민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할빈 하게 되면 동북아의 식민지 역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유일하게 할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러시아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 일본에 의해서 관할이 되다가 해방 후에야 이제 중국 정부 관할로 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네. 러시아의 할빈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러시아의 할빈은 굉장한 어떤 최전성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1910년대에 이제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동청철도 건설이 이제 189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3년에 끝나게 되는데요. 네. 동청철도 건설이 마무리되는 동안 이제 도시 확장도 동시에 진행이 되었는데 네네. 하얼빈의 면적이 7배로 확장이 되고요. 처음보다. 네. 네네. 그리고 인구는 몇천 명에서 1935년쯤 되기면 40만에 육박합니다. 이야, 엄청나게 엄청난 발전을 거죠. 하는 거네요. 네네네. 정말 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팽창을 한 거죠. 그야말로. 네. 네. 굉장히 전성기를 달리다가 29년에 이제 세계 경제공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죠. 맞아요. 그리고 32년에는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 동북 지역에다 만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5년에는 일본이 정식으로 러시아로부터 이제 동청철도를 매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동청철도가 계속 러시아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이제는 35년을 기점으로 이제 하얼빈은 완전히 일본 소속이 되는 거죠. 일본 관할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후폭풍으로 이제 하얼빈은 더 이상 이제 뭐 동양의 파리가 아니라 전쟁 후반기지? 예, 그런 식으로 전락이 되면서 중국에서 사실 하얼빈은 굉장히 아픈 역사로 기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얼빈 하게 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있거든요. 731 부대. 그래요? 하얼빈에서? 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생체 실험을 그렇죠. 주로 했던 부대잖아요. 일본의 731 부대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생체 실험 기지가 하얼빈에 이제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하얼빈 하게 되면 이꼴 731 부대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 네. 이에 반해서 한국에서는 하얼빈은 사실 좀 역사적으로 영광의 장소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어떤 전환점을 맞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예. 때가 와서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1909년 10월 26일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의거를 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09년 9월의 어느 날 이제 대동공보라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글로 발행되었던 신문인데요. 대동공보로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하얼빈을 방문하게 된다라는 네네. 소식을 접하게 된 그렇죠.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하게 되는 목적은 러시아 재무 대신 코코체프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하자는 거지 했는데 사실
지금이 그때가 1909년이었잖아요. 1909년에 벌써 이미 러시아와 일본은 이 만주를 어떻게 잘 나누어 먹을 것인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짜는 10월 26일이었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사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한 분은 3분이었어요. 그때 대동공보 기자로 있던 이강이라는 분하고, 네네. 그리고 연해주 시절부터 이제 안중근과 함께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우덕순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렇게 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을 해서 바로 하얼빈으로 넘어오지는 못해요. 저 하얼빈 넘어오는 그 사이에 이제 수이펑허라는 역이 있거든요. 그 역에 내렸는데요. 그 역에 내린 거는 이제 일단은 러시아어가 능통해야 되는데 러시아어가 안 됐고, 그리고 하얼빈 정세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수이펑허역 부근에서 이제 약재상을 하고 있던 유경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유동하를 소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4사람이 하얼빈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튿날에.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얼빈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덕순하고 유동하는 그 하얼빈 전역에 채가구라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 역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네. 안중근 의사 홀로 하얼빈 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밀했네요. 예, 굉장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그 장춘까지 갈 계획이었거든요. 출발지인 신경으로 가서 이제 거사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네. 신경으로 갈 차비가 없었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이제 둘로 나뉘어서, 두조로 나뉘어서, 둘은 채가구에 있고, 이제 안중근 혼자 이제 하얼빈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내렸던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안중근에 의해 저격당하죠. 그렇죠. 가슴에 3발을 맞고 아마 네네. 그 자리에서 절명을 했습니다. 즉사를 한 거군요. 네네. 이동 중에 절명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즉사했을 거예요. 3발 정도면. 3발 정도면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거사를 하고 나서 안중근 의사는 이제 도망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이제 러시아군에게 이제 체포당했는데, 문제는 하얼빈에서 거사를 했기 때문에 안중근을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할지에 대해서는 러시아 관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러시아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여순 감옥으로 이송이 되고 이제 바로 이듬해 3월 26일이었죠. 이제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 역사에서 하얼빈은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장소이면서도 가슴 아픈 기억이면서도 참 그런 장면이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하얼빈의 역사이면서도 한국의 역사이고 동북아시아의 역사이기도 하죠. 최근에 2014년에 이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하얼빈에 개관을 했습니다. 천춘하 교수님과 만주 하얼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얼빈은 이제 안중근 의거로 기억되는 영광의 장소이지만, 사실 동북아시아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하얼빈은 이제 식민의 역사를 온몸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동북아시아적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동북아 패권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동북아 공동번영, 동북아 평화 이런 이제 슬로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이제 하얼빈 의거를 상기하면서 이제 식민과 독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또 동양의 파리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여행 가는 어떤 기분으로 좀 들었다가 마지막에는 또 의미 있는 우리의 역사 이야기를 또 접하니까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천춘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